안녕하세요. 특허법인 MAPS의 조욱재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특허 출원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포인트들로 좀 나눠봤는데요. 사업, 프로젝트, R&D 기반의 지식재산권 창출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내용인데, 사업의 또는 프로젝트의 R&D 계획의 수행 스케줄에 기반해서 특허 출원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획을 검토해야죠. 그래서 사업계획 또는 연구개발 담당자와 변리사가 미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이 사업을 수행했을 때 또는 이 연구개발 R&D를 끝냈을 때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냐라는 목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이런 건 특허로 받자라고 사전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면 특허 로드맵이라고 하는데요. 즉 포트폴리오 전략, 내가 어떤 특허권들을 갖고 갈 거냐, 어떤 특허를 출원하고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특허 로드맵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기초해서 출원 시점, 내가 언제쯤 기술이 완성될 테니 이때쯤 출원하자. 그리고 어떤 기술을 출원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는 수행 초기, 사업의 초기에는 상위 개념이라는 건 기술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나의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이냐, 또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이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상위 개념의 기술이라는 거는 전체의 스트럭처도 될 수 있고, 또는 그 스트럭처 내에 각각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핵심 요소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특허를 확보하고, 후반기에는 하위 개념, 즉 이 기술들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즉 사업화 제품들, 사업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요게 결정이 되면 어떤 임시 출원으로 할 건지 정규 출원으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순차적으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 같지만 이런 룰에 따라서 특허 출원을 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변리사 찾아가서 저 이런 거 특허 출원할 거니까 특허 출원 해주세요. 밑도 끝도 없죠. 그냥 사업계획서도 안 보여주고 우리 전체 기술 로드맵이나 특허 출원에 대한 IP 포트폴리오 전략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이게 특이해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뭔가 다른 거하고 좀 달라 보이니까 이거 특허 출원해 주세요 라고 무턱대고 찾아가서 특허 출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좋은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명세서라는 거는, 특허 명세서라는 건 아까 특허 문서, 특허 출원을 할 때 붙이는 기술 설명 자료와 그 기술 설명 자료에 붙는 특허 청구 범위, 내가 어떤 부분을 특허로 청구한다, 권리로 청구한다 라는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 전체로서 특허 명세서라고 하는데요. 특허 출원의 목적과 활용 방안, 즉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핵심 요소 기술로서 내 사업 전반에 걸쳐서 다 적용되는 기술이냐, 또는 그 기술들이 각각 적용되어 있는 사업화 모델 또는 제품 단의 특허냐에 따라서 좀 전략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다각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통 진행이 되냐? 변리사를 일단 만나야죠. 그래서 변리사가 보통은 전담 변리사를 대부분 배정을 해요. 변리사가 계속 바뀌는 경우는 없고, 해당 기업,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한 명의 변리사가 어떤 특허법인에 의뢰하더라도 한 명의 변리사가 보통 전담을 해야지만 전문성이 생기고 그 기술을 계속 팔로우업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담 변리사를 보통 배정을 하고 출원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변리사가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특허 문서를 작성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냐? 보통 3주에서 4주 내외의 기간이 걸려요. 그것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그래서 내가 다음 달에 특허 출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해야지만 한 달의 작업을 통해서 특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발명의 다면적 인식이라는 건데요. 단일한 발명 아이디어라도 그 안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알고리즘이 반영되어 있는 물건 또는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측면의 기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의 실시혜를 발굴해서 용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클레임을 특허 청구 범위를 다양한 다각도에서 여러 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포인트 3까지 연결이 돼서 청구항으로서 이런 다양한 실시혜가 물의 카테고리, 즉 물건의 카테고리와 방법의 카테고리, 메소드에 관한 카테고리를 나눠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특허 청구 범위는 하나의 특허 아니라도 여러 개의 번호로 구분이 되고 작은 특허는 한두 개의 특허 청구 범위만 갖고 있지만 큰 특허 같은 경우에는 100개 이상의 특허 청구 범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건의 특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특허 안에 특허 청구 범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특허의 규모가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트럭이 1톤 트럭도 있지만 30톤 트럭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의 특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너무 큰 차이를 갖는 특허들이 존재해서 천편일률적으로 한 건의 특허가 1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특허 청구 범위의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 뭐 영상 오류 복원을 위한 정보가 삽입된 영상 콘텐츠를 생성하는 영상 콘텐츠 제공 서버에 있어서 어떤 A, B, C, D라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영상 콘텐츠 제공 서버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요? 라고 해서 변리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 전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변리사님.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허 청구 범위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대륙법계 그리고 미국에서 발전이 돼서 이루어진 어떤 법적인 룰에 따라서 작성이 되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들어가요. 어떤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여기 포함하는 이라고 써야 되냐, 구비되는 이라고 써야 되냐, 구성되는 이라고 써야 되냐. 이것도 다 용어마다 용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뭐뭐에 있어서 라는 표현도 그렇고 뭐 구성 요소를 특정할 때 불필요한 수치 한정 뭐 이런 걸 과연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수치 한정에 있어서 임계적 의의 뭐 그리고 구성 요소에 어떻게 보면 이걸 뭐 개방형으로 쓸 거냐 폐쇄형으로 쓸 거냐 이런 이슈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발명자가 즉 출원을 의뢰한 사람 출원인이 다 판단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변리사님 거기에 그 청구항마다 좀 이걸 왜 작성했는지 청구 범위가 어떤 취지로 작성된 건지 좀 옆에 적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명세서를 검토해야죠. 그냥 출원하면 안 돼요. 어디는 그냥 또 의뢰하면은 검토도 안 받고 출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일 잘못하는 겁니다. 특허 서류가 작성이 되면은 출원인에게 보내서 초안을 검토받고 어떤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보완을 통해서 보통 출원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또 생략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 과정에서 이런 메모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좀 더 좋은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원 절차라는 것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출원부터 등록까지가 다 나온 건데요. 보시면 어떤 발명이 완성됐을 때, 기술이 완성됐을 때 그거에 대한 발명 상담이 이루어지고 어떤 기술이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선행기술과 우리 발명의 기술적 차별성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차별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 결과에 오케이 이건 특허 출원합시다 라고 결정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특허 문서 즉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초안 작성하고 발명자의 검토를 받고 발명자 검토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안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최종안이 완성되면 특허청에 특허 출원서라는 거를 제출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출원 완료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허청에서 이제 막 심사가 이루어지죠. 그럼 이 심사가 이루어지고 약 우선 심사인 경우엔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일반 심사인 경우에선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은 OA라고 해서 아까 의견 제출 통지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오피스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줄임말로 그냥 OA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OA가 발행이 되고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대응 방안이 결정되면 특허청에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해야죠. 어떻게 제출했습니다. 또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출되고 나면 다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서 심사관이 이걸 등록, 결정 이런 걸 하게 되죠. 물론 거절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좋은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그럼 등록 결정이 되면 바로 특허냐? 그게 아닙니다. 등록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등록료를 납부를 하고 그러면 등록증, 특허증이 여러분들에게 배송이 됩니다. 그럼 이 특허증이 권리냐? 그건 아닙니다. 특허증은 그냥 심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특허등록원부라고 해서 특허청에 기록된 등기부 등본 같은 게 있어요. 땅으로 치면. 그래서 특허등록원부에 기록이 됨으로써 권리로서 존재하는 거고, 특허증을 잊어먹었다고 해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다시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1년에 등록받는 특허가 없으니까 특허증도 보내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특허증을 아예 발급받는데 돈을 따로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등록 과정 우수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요거는 이제 K대의 모바일 데이터 공학 연구실에 R&D 계획 및 결과에 기반한 발명 요소를 포착해서 특허 확보 전략을 수립한 경우인데요. 그 수립한 전략에 따라서 R&D 기획 및 결과 단계 특허 18건을 출원 및 등록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출원일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더라도 기술 분야는 빅데이터 기반 시멘틱 분석 기술에 관한 특허 포트폴리오인데요. 보시면 응용 기술부터 요소 기술, 핵심 기술, 요소 기술, 응용 기술, 막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요거는 그물형 특허 포트폴리오라 그래서 그냥 대학이나 선행 연구 단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의 특허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그냥 재밌으니까 연구하고 논문 발표하고 또 특허 내고 이러다 보면 특허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더라. 그냥 내가 내과에 땅을 이렇게 땅이 있다. 그럼 돌 던지기를 하나 둘 바둑돌 던지듯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바둑판에 내 영역이 형성이 되고 특허 포트폴리오라는 집단이 형성되더라. 이런 개념의 어프로치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스타트업에 그렇게 적합한 어프로치는 아니에요. 선행 연구를 많이 하는 랩이나 또는 대기업의 선행 연구소 이런 데서 보통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근데 대신 이런 데서는 좀 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죠. 기술이 누적되고 특허가 축적되다 보니까. 근데 스타트업처럼 어떤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를 포커스해서 내가 그 사업을 쫙 밀어붙여야지 라고 할 때는 이런 특허 포트폴리오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창업 기업의 사례인데요. 보시면 이 기업은 창업 준비 단계에서 사업 계획서 및 R&D 계획을 검토를 했고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특허를 갖고 가자라는 IP 로드맵을 설계를 했습니다. 처음에 핵심 굉장히 중요한 특허였는데 이거를 핵심 원천 특허를 명세서 분량만 한 120페이지, 아까 특허 청구 범위만 한 45개 이상의 클레임을 잡아서 실제로 이 특허는 작성하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보통 특허 작성하면 150에서 300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 특허는 한 9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큰 특허였죠. 이 핵심 원천 특허를 출원을 했어요.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순간 그 기술을 그냥 갖고 있던 기업이죠. 그래서 딱 이걸 출원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 특허 청구 범위가 등록된 이후에 개별 실시라는 건 뭐냐면 이 기술을 도대체 적용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거냐, 어떤 제품들을 만들 거냐에 대한 그 제품별 특허들을 제품별, 기능별 특허들을 이렇게
확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특허를 기반으로 해외 출원, PCT 국제 출원도 하고 미국 출원, 유럽 출원, 일본 출원. 그래서 이 미국 출원에서 다시 분할 출원하고 계속 출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특허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실시혜별로 확장하고, 즉 보시면 원천 기술에서 응용 기술로 확장되는 특허,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되는 특허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쫙 퍼져나가는 형태의 확장형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은 요 앞서 설명드린 등록과정 우수 케이스 연구실, 이런 선행연구 기반의 그물형 특허 포트폴리오보다는 이런 확장형 특허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적합하고 사업 수행 단계에 매칭을 시키기가 쉽습니다. 발명 공개를 고려한 출원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명이 공개가 돼버리면 신규성이 상실돼요. 근데 그게 본인이 본인 거를 공개한 경우에도 신규성이 상실된다. 내가 어디 가서 IR 가서 내 기술이 이런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하거나 논문에 떡 내고 나서 내 이거 사업화해야지 라고 했다 라고 하면 이건 다 공개된 기술이에요. 그럼 공개된 기술은 신규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공개 행위가 있기 전에 반드시 가급적 뭘 해야 되냐, 임시 출원이라는 걸 해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 출원을 한 다음에 국내 우선권 제도를 통해서 정규 출원으로 전환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냐, 내가 내 거를 공개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이 공개했으면 내 거 안 주는 거 이해하지만 내가 내 걸 공개했다는 걸로 신규성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라고 해서 내가 내 발명을 공개한 경우에 한해서 내가 최초로 공개한 날, 여러 번 공개했다라고 하면 가장 앞선 날이죠.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상실된 것을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신규성 의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그렇지 실제로 일본이나 중국, 유럽에는 이 신규성 의제에 관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외 출원을 하게 되면 국내에선 되는데 해외에서는 특허를 못 받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예외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것 뿐이지 원래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적용받으려고 하지 말고 애초에 원칙대로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예전에 김치 냉장고에서 속뚜껑 김치통인가? 그런 특허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회사, 김치 냉장고로 유명한 회사죠. 거기서 특허를 냈는데 다른 회사, 경쟁에서 그 속뚜껑 김치통을 따라한 거죠. 그래서 이거 쓰지 마라고 특허 침해를 이유로 특허 침해 금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쫙 조사를 해봤더니 얘네들이 이걸 출원하기 전에 먼저 홍보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팜플렛이나 이런 자료에서 이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딱 특허 무효 심판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출원 전에 쟤네들이 다 공개해 놓고선 공개된 거에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신규성이 상실됐는데 상실돼서 원래 등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심사를 그냥 오류로 통과해서 등록된 거다라고 주장해서 그 특허가 무효로 돼버렸어요.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제기했던 특허 침해 금지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었으니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사례.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서 가급적 신규성이 상실되기 전에 특허 출원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허는 속지주의예요. 그래서 한국에 특허가 있으면 미국에서
권리 행사할 수 있냐? 못합니다. 미국에 권리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에서도 특허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특허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럼 각 국가별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국가에 출원을 해야 되죠. 개별국마다.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유럽이면 유럽. 유럽은 공동체 특허로 해가지고 EP 특허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각 개별국마다 출원을 할 수도 있지만 EP라는 그냥 전체로서 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한꺼번에 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 아시는 분이죠. 그런 분들은 PCT 국제 출원하면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PCT 국제 출원은 제 표현으로는 브릿지 출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PCT 국제 출원을 하면 전 세계에서 출원한 효과는 같습니다. 출원한 효과만 가져요. 그럼 출원이 권리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등록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심사를 받아야죠. 심사는 어차피 개별 국가마다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PCT 국제 출원한 다음에 각 나라에 이거 심사해 주세요라고 들어가는 절차가 있는데 그걸 국내 단계, 즉 각 국가의 내셔널 페이지로 들어가는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국가별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들어가는 절차가 곧 그 국가에 그냥 특허 출원을 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PCT 국제 출원 왜 하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PCT 국제 출원을 하면 각 국가에 들어가야 되는 기간이 1년이다라고 하면 PCT 국제 출원을 함으로써 그 기간을 18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PCT 국제 출원은 뭐다? 18개월을 더 벌므로써 그냥 어떻게 보면 다리 하나를 더 놔주는 브릿지 출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확보용 해외 출원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국가마다 조금씩 심사 실무가 달라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 중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특허 청구 범위 이런 것들도 국가마다 들어갈 때 약간씩 수정을 해야 되고요. 또 국가별로 중국이면 중국어로 해야 되고 일본이면 일본어, 또 유럽이나 미국은 영어, 이렇게 번역 작업 또는 제작성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당 국가 언어로. 그래서 제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하는 변리사에게 맡겨야 되겠죠. 의외로 해외 출원을 잘 못하는 변리사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해외 대응. 아까 말씀드린 거절 이유가 나온다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거절 이유가 나와요. 다 나와요. 우리나라보다 더 나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평균 거절 이유 발행 횟수가 1.5회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출원당.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2.5회 막 이렇게 됩니다. 즉, 한 번 내가 심사한 거절 이유 나와서 대응하면 또 거절 이유 내요.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내가 다시 보니까 또 이런 거절 이유가 있네? 그럼 그거에 대해 대응하면 또 내요. 그것도 알겠는데 또 이런 거절 이유가 있네? 약 올리는 것 같죠, 사람. 그래서 보통,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일상적인 절차다. 그래서 보통 2회에서 3회 정도의 OA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럼 OA 대응 비용, 소위 말하는 거절 이유 대응 비용이 한국에서의 각 회마다 출원 비용만큼 듭니다. 보통 2,000에서 3,000불 정도가 드니까 OA 단계에서 2회 이상의 거절 이유가 나오면 거절 이유 대응 비용만 6, 700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비싸다. 그래서 해외 출원 너무 많이 함부로 하면 나중에 비용 이슈 때문에 견뎌내질 못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학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 평가 또는 기업들도 기술 평가를 받아서 투자 유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술 평가가 여러 가지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현물 출자할 때 내가 기술 평가 받아가지고 이 기술이 얼마다라고 하면 그 기술을 보유한 데 곧 뭐 산학협력단 이런 데가 될 수 있죠. 또 뭐 기술 지주회사 이런 데들이 현물 출자해가지고 연구소 기업 이런 데는 출자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즉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에 넘기는 경우 이게 현물 출자죠. 양도의 형태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게 개인의 재산이 법인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출자의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럼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기술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TCB 정밀평가, 즉 우리가 기술 특례 상장하려고 하면 기술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특허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런 평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 가치가 높아지고 또 그걸 기반으로 투자 유치도 받을 수 있고 자금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는 것을 요즘은 목표로 하고 실제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아까 그런 로드맵 설정할 때 사업 계획서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떤 특허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특허들이 있었는지 좀 대규모 집단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아니라 선행기술조사는 이게 특허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를 보는 거라 그러면 특허맵은 내가 이 분야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분야의 특허 기술들이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다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특허맵이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요건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도 이런 특허맵들을 작성해서 R&D 계획이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할지에 대한 IP 로드맵 설정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다 보면 특허 동향 조사, 그리고 핵심 특허 분석, 그리고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특허 분쟁의 위험성이 있다. 그럼 분쟁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까지도 미리 마련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기술 기반 창업을 해서 어떻게 도대체 IP랑 연계를 해서 성공을 시켰냐라는 내용인데요. 이 기업은 2016년에 설립이 됐고 2019년에 시리즈 B, 올해 시리즈 2020년에 C, 올해 D까지 받았어요. D까지 확정이 됐어요. 한 이후에 한 10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총 펀딩액은 약 240억 정도의 펀딩을 받은 기업인데요. 이 단계는 창업 준비 단계에서 저를 찾아왔을 때 사업계획서 들고 왔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대표님이 굉장히 오픈 마인드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같으니까 우리 한번 특허 기술을 전반적으로 해외 연구 그룹까지 다 포함해서 회사뿐만 아니라 대학의 연구 그룹까지 포함해서 한번 특허 기술 동향을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때 이제 IP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획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출원하자라고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준비 단계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창업이 딱 되자마자 법인 설립하자마자 이제 팁스 운용사에게 투자 연계 추천을 받았고요. 팁스 R&D를 신청해서 그 해에 바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해에 그리고 사업 계획, 보유 기술, 기술 동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S급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기반으로 또 투자 2017년이 프리-A 들어온 단계인데요. 이때 어떤 IR 자료에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특허를 갖고 있는지, 왜 이게 이만큼 훌륭한 특허인지 그런 IR 자료를 IR 자료에 해당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VC 투자도 받을 때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프리-A 들어오고 A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펀딩이 되니까 IP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때는 2018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핵심 특허 기반에서 요소 기술별 그리고 응용 어플리케이션별 특허를 여러 가지를 출원을 했고 국내 및 해외에서 계속 확장을 했죠. 이때. 그리고 이때 없는 기술은 또 대학이나 어떤 출연연에서 기술 이전도 받으셨어요. 일부. 그리고 어떤 컨설팅 사업, 또 정부 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 건 받으셔가지고 이때 IP 포트폴리오를 2018년에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업을 잘 하고 계시고요. 2022년에 기술 특례 상장을 목표로 지금 현재
주관사 선정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해서 사전에 컨설팅 작업들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와 나이스 평가정보 이런 회사랑 같이 기술 특례 상장 컨설팅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입니다. 네. 창업 지원 네트워크는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서울 창업허브, 그리고 이제 무역협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본투 글로벌이라고 이제 해외 진출 관련된 거는 여기서도 지원을 해요. 근데 제가 왜 다 갖고 왔냐면 여기에서 다 특허 관련된 지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창업허브는 서울 지식재산센터, 즉 서울산업진흥원 산하에 동일 기관 산하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본투 글로벌도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데요. 여기서도 해외 특허나 해외 IP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고, 무역협회에서도 수출 기업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 유관기관으로 이제 특허 전략개발원, 특허청 산하기관들이에요, 다. 그리고 지식재산보호원,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있는 지역 지식재산센터. 그래서 지역 지식재산센터가 각 기초센터인데요. 여기에서 보통 가장 기본적인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분쟁 예방 관련된 건 지식재산보호원, 그리고 어떤 IP 전략, 그리고 IP 포트폴리오 구축, R&D 연계 전략, 이런 것들은 특허전략개발원, 이런 데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관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IP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많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 트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특허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술 분야도 넓고 사실 관련 산업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살펴보는 건 힘든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주문형 반도체,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에서 넘어가서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 특허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신기술로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야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반도체 산업의 차세대 성장 엔진이다 라고 해서 AI 반도체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반도체의 진화 단계를 보면 기존에 이제 기존 진화형 반도체죠. 이제 CPU에 관한 반도체 특허들, 그리고 GPU에 관한 반도체 특허들. 이후에 이제 1세대 AI 반도체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2세대 AI 반도체라고 해서 유로모픽 반도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성을 비교를 해보면 CPU에서 시작해서 유로모픽으로 갈수록 AI 연산 성능이나 소비 전력 부분에서는 유리한 점이 높아지고요. 다만 유로모픽 쪽으로 갈수록 가격은 불리하고 범용성 면에서도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죠. 진짜 인공지능의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엄청 많고 이런 인공지능 연구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이것과 관련된 디바이스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IoT, 지능형 로봇, 스마트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요구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역시 최근에 인간의 뇌를 모방한 비폰노이만 방식의 유로모픽 반도체까지 지금 발전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련 기술들은 IBM이나 인텔, 퀄컴 등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에서도 기술 개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기존에는 이제 서버용 시장, 즉 뭐냐면 클라우드 시장이 발달하면서 클라우드가 스토리지만 제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죠. AWS에서도 딥러닝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서버용 반도체 시장들이 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점차 이게 발전되면 어떻게 되냐면 엣지 쪽, 즉 뭐냐면 각 말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단에 있는 기기들, IoT 기기들, 뭐 자동차 기기들,
이런 쪽에 쓰이는 엣지용 반도체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기준으로 서버용 시장이 70% 정도였다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는 엣지용 시장이 한 70% 정도까지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학습용 반도체와 추론용 반도체로 나눌 수 있는데, 학습용은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거나 딥러닝을 할 때 필요한 반도체라고 보면, 추론용은 말단 디바이스에서 어떤 음성 인식 또는 어떤 이미지를 했을 때 이미지 인식, 요런 때 딱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추론용 반도체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습용 반도체가 초기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추론용 반도체 시장이 점차 확대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개발 동향은 뭐 지금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IT 기업들은 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회사들이 직접적인 제조 라인을 팹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현재는 주문형 반도체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존재하죠. 삼성도 많이 하고 있고 TSMC가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팹들을 외부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보시면 인텔은 이제 인간의 뇌신경망 정보 처리 방식을 모방한 로이라는 유로모픽 칩을 이미 개발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뭐 워낙 잘 아실 거예요. 뭐 이미지 딥러닝 쪽에 이런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뭐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높죠. 그리고 구글 쪽에서도 텐서플로우를 위해서 TPU라고 해서 텐서 프로세싱 유닛을 개발해서 데이터 서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도 좀 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엑시노스라는 모바일 칩셋에 인공지능 기능을 같이 탑재한 이런 버전을 엑시노스 9을 지금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MS 같은 경우에도 주문형 반도체죠. MS가 소프트웨어도 하지만 하드웨어도 하죠.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믹스드 리얼리티, 즉 혼합 현실에서 헤드셋에 적용하는 홀로렌즈의 모바일용 주문형 반도체를 현재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애플도 반도체 쪽에서는 강자죠. 그래서 현재 뉴럴 엔진이 적용된 A11 바이오닉을 탑재한 AP 프로세서를 개발해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뭐 여러 가지 화웨이라든지 페이스북도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특허 분류를 한번 해보면 인공지능 반도체를 분류를 한번 해보면 크게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SSD 등 메모리와 컨트롤러가 융합된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계 학습용, 그리고 뉴로모픽용, 추론 기술용, 그리고 기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기계 학습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파고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딥러닝의 목적으로 개발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로모픽용 비메모리 반도체는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실제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유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반도체예요. 그래서 모사하는 형태의 반도체, 뇌를 모사하는 형태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추론 기술용은 어떤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 이런 것들, 주어지는 정보 중에 질문과 연관성이 있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문맥적 의미를 유추해서 문제 해결을 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를 추론 기술용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뭐 AI 반도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40여 건 내외에 불과했는데, 최근에 살펴보면 출원 건수로는 2017년 기준 18년 이후 자료가 없는 거는, 특허는 출원하면 한 2년 정도의 공개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출원했지만 공개 안 된 특허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17년 정도까지의 특허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 정도다.
16년까지가 지금 최종 공개 데이터고요. 556건. 17년 이후 데이터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특허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간의 뇌신경망을 모사한 뉴로모핑용 비메모리 반도체의 특허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기존의 반도체 하면 인텔하고 삼성밖에 잘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최근엔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이 정도를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특허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압도적으로는 IBM과 퀄컴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삼성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IT에 내놓으라 하는 공용 기업들은 다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BM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IBM은 유로모핑용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해서 이 분야의 관련 특허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된 시냅스 가중치를 적용하여 시냅스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디지털 전자 뉴런. 뉴런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신경망에 있는 이 신경 전달 체계를 뉴런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시냅스와 뉴럴이 있는데 그거를 반도체의 형태로 구현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리시냅틱 전자 뉴런과 포스트 시냅틱 전자 뉴런이 상호 연결된 보강 학습을 위한 전자 시냅스라는 이런 특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IBM은 보시면 2014년에 이제 미국의 어떤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능형 컴퓨터 개발 과제에 참여한 이후에 이 개발에 성공해서 실제로 양산 가능한 유로모픽 칩으로서 트루노스라는 거를 개발해서 지금 양산하고 있고요. 이 트루노스 칩은 SRAM 기술을 이용했고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실제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용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제 퀄컴 기술을 한번 살펴보면요. 퀄컴은 시냅스 가중치를 통해 시냅스 전 뉴런으로부터 시냅스 후 뉴런으로의 입력을 조절하는 신경학습 방법이라는 특허. 그리고 요거 그 뒤에 특허를 보면 GPU, DSP, 접속성 블록, 멀티미디어 프로세서와 같은 특정 기능의 프로세싱 블록을 포함하는 SOC를 이용한 머신 학습 모델의 성능 개선 방법 이런 특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퀄컴에 이제 제로스라는 게 있는데요. 제로스는 뭐냐 하면 2013년에 퀄컴이 시냅스의 연결 강도를 조절해서 뇌처럼 학습하는 프로세서를 개발했는데 그걸 제로스라고 브랜드를 정했습니다. 이 제로스는 인간의 학습 기제를 모방해서 강화 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여기 뭐 두 번째 특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이제 SOC 형태로 스냅드래곤에 기계학습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전력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인 DSP를 내장해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모바일 칩 내에서 기존의 어떤 프로세싱 신호 뭐 어떤 데이터 처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호 처리도 그러니까 통신 처리 이런 거 다 통합된 형태.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계 학습 명령까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칩을 개발해서 현재 상용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인공지능용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 약하죠. 그렇지만 삼성도 엑시노스라는 자체 모바일 칩을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 기능을 결합한 형태의 반도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쪽에서도 삼성이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특허는 분산 기계학습을 위한 저장 장치 및 그것의 기계학습 방법이라는 특허고 두 번째 특허는 적층형 메모리 장치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및 구동 방법이라는 특허인데요. 앞서 살펴본 퀄컴이나 IBM 이런 특허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 2018년 삼성전자는 이제 5G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할 10나노급
8기가 LPDDR5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D램을. 그리고 2018년에 삼성전자가 이 램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했고요. 최근에는 2세대 8기가 HBM2 D램. 요거는 특이한 게 하나의 버퍼칩 위에 8개의 8기가 D램을 쌓아 올린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D램까지도 개발을 했다. 그래서 그럼 요런 거 개발해서 그냥 이게 하드웨어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요걸 개발함으로써 뭐 슈퍼컴퓨터라든지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라든지 네트워크 시장 등에서 프리미엄 D램 시장, 기존의 단순 스토리지 기반의 D램이 아니라 프리미엄 D램 시장으로 점차 램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밑단의 반도체 자체를 공급하는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BM, 퀄컴 이런 기업들은 그 좀 더 상단에 기존의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서 거기에 인공지능의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에 있어서의 주의할 사항들, 그리고 IP 포트폴리오의 개념, 그리고 IP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하는 게 바람직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시장,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의 특허들이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제 최초의 내용에 제 소개 자료에 제 연락처도 같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은 이메일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